제가 이 책을 왜 선정을 했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정말 세계 역사에 대해서 1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세계 역사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공부라는 것은 정말 직업을 구하기 위한 공부가 거의 전부였고 나한테 필요한 자격을 위한 공부가 전부였기 때문에 세계 역사는 저한테는 아주 거대한 산 같은 느낌이어서 시작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세계 역사에 대한 지식이 워낙 부족한 거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곰브리치 세계사라든가 뭐 터키사 이런 것들 기회돼서 저에게 오는 책들을 읽어는 보는데 이게 저에게 장착이 안 되는 거예요. 한 권을 읽더라도 금세 흩어져 버리고 저에게 남아있는 지식이 없다는 것을 여러 번 확인을 했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상담하다 보면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남자아이들 중에는 히틀러가 롤모델이다. 뭐 이런 스탈린이 자기들의 롤모델이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저한테 막 이렇게 풀어내면서 그런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우리 조금 배웠던 그 역사 지식으로는 그 사람들은 정말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반박할 수가 없는 어떤 그 정도의 지식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조차도 공감할 수밖에 없었던 제 처지가 너무 비참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문을 좀 열고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던 차에 이제 육아휴직하고 아기랑 뒹굴뒹굴 하던 중에 블로그에서 이웃분이 이 세계 역사 이야기라는 책을 한번 소개를 해주신 걸 정말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잘 모르다 보니까 이제 인문학 공부하시는 다른 선배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이 책 어떤지 여쭤봤더니 괜찮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고로 구입을 해서 이 책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600페이지짜리가 5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해서 이거를 내가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어떻게 이거를 시작을 해야 될까? 그런데 이제 그런 꿈이 있었어요. 이 세계 역사에 대한 그 수많은 이야기거리들을 나에게 장착시키고 싶다는 생각, 공부를 제대로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나는 아기를 돌보는 휴직맘인데 어떻게 앉아서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그거는 답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영상이나 이렇게 목소리를 녹음을 해서 내가 시간 될 때마다 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동영상이 있었지. 동영상을 한번 찍어서 한번 반복해서 들어볼까? 근데 이게 용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떻게 우연히 이제 우리 행동력에서 배웠던 것처럼 유튜브에 올리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한 게 올해 4월 1일이었어요. 올해 4월 1일에 정말 장난으로 시작을 했던 게 재미있더라고요. 하루에 뭐 5분짜리, 뭐 6분짜리 너무 재미있어서 이거를 지속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168일 동안 쉬지 않고 올렸는데 그 시간만 정말 눈 뜨면 기다려졌어요. 그래서 눈 뜨면 저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1번이 세계 역사 이야기 공부하고 동영상 찍고 이제 편집해서 업로드하는 그래서 제가 책을 선정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 책을 쓴 저자가 수잔 와이즈 바워예요. 너무 아름답죠? 저는 이분 사진 보고 정말 홀딱 반해버렸어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저보다 딱 10살이 많은 분이세요. 68년생.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53세. 근데 너무너무 아름답고 저런 미소를 가진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초중고를 다 홈스쿨링으로 마친 분이세요. 그리고 4명의 자녀를 홈스쿨링으로 키우고 계시는 분이더라고요. 엄마가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홈스쿨링으로 이분을 키우셨고 그래서 그 두 분이 같이 홈스쿨링의 어떤 교과서 같은 그런 책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맨 아래줄에 나와 있는 The Well-Trained Mind 이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능하신 분이더라고요. 17살에 윌리엄 메리 대학 다니셨고 그다음에 옥스퍼드대 영국으로 교환학생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뭐 석사학위 영문학하고 미국 종교사 그다음 미국학 이렇게 박사학위 취득을 하셔서 계속 교수님으로 재직을 하고 계시는데 한국어까지도 구사하는 아주 뭐라고 하죠? 정말 지식의 깊이와 넓이가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코치님들이나 우리 같은 사람들이 롤모델로 삼아도 충분할 만한 그런 분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작가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넘어가 볼게요.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떠오르는 대로 한번 적어봤어요. 내가 이 책을 공부하면서 어떤 것들을 좀 공부를 했었지? 쭉 떠올려 봤더니 역시 맨 처음에 나온 이야기가 천년 로마.
우리가 로마가 고대 시대의 대표적인 제국이잖아요. 1000년 전에 있었던 제국이고 얘가 476년에 이제 소로마가 멸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1500년 전에 멸망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로마의 유산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많이 남아있어요. 그 도로, 이탈리아에 가면은 남아있는 도로뿐만 아니라 이런 책들, 이 책 모양을 로마 시대에 처음으로 만들었대요. 그리고 태양계의 어떤 그 이름들 있잖아요. 수금지와 목도천해며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로마는 1000년만 존재했던 제국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우리와 함께 살아 숨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대 시대 하면 떠오른 곳이 바로 로마. 그다음에 유대인도 떠올랐어요. 유대인.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유대인과 이슬람의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유대인들이 대단한 민족인 게 2000년 전에 자신의 조상의 나라였던 가나안,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2000년 후, 그러니까 1947년도 말에 다시 얻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들인데 빼앗기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1000년 이상을 살던 그 땅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그 유대인과 이슬람의 전쟁, 테러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라크 이 사람들이 미국으로 가서 뭐 폭탄 던지고 뭐 엊그제도 프랑스의 이슬람 청년이 교사 막 죽이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잖아요. 네, 이런 거랑 맥락이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도도 어마어마한 인도예요. 중세에 대단했던 인도인데요. 중세까지는 대단했는데 근데 뭐 현대 오면서 아주 쪼그라든 곳이고 이집트도 고대는 최고였어요. 아시죠? 피라미드 뭐 그다음에 그 미라 엄청난 최고의 어떤 그런 국가였는데 지금은 우리보다도 GDP가 낮은 그런 나라. 그다음에 소아시아는 터키예요. 지금의 터키. 그러니까 그 고대 시대에 어마어마했던 나라. 지금 우리나라보다 못 살고 있어요. 제가 유프라테스 강을 적어놓은 이유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지금 이라크 지역이거든요. 이 이라크 지역이 고대 시대에서부터 어마어마하게 번성했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정말 대단했던 나라, 강했던 그 지역이 지금은 이라크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의 4분의 1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지역으로 이라크로 우리 자유여행 못 가더라고요. 근데 가고 싶은 마음도 들고 왜 그렇게 됐는지 더 탐구해보고 싶은 마음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슬람 세계는 중세에 시작이 된 종교더라고요. 기독교나 유대교 이런 거는 고대 시대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슬람은 또 이제 조금 더 후에 시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빠른 시간 안에 번창을 해가지고 완전 힘으로 거의 전 세계를 제패한 그런 종교예요. 그때 당시에는 신흥 종교였는데 대단한.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종교 전쟁은 계속 있어 왔더라고요. 중세, 근대, 지금까지도 종교 전쟁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어지고 있어요. 유대교, 뭐 이슬람교, 그다음에 기독교 안에서도 가톨릭에 대한 어떤 그런 대항으로 뭐 나중에 청교도 이런 것들도 나오고 종교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또 제가 여기 중간에 콜럼버스도 넣고 기록도 넣었는데 기록은 왜 넣냐면 중세까지도 우리는 암흑의 시대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록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대부터는 기록이 좀 많이 남겨져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중세까지는 정말 기록이 많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그 적었던 기록으로 정말로 많은 부분들은 이 상상에 의해서 지배집단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재에서 이게 팩트라고 알려진 이 이야기들이 진짜 팩트일까라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고대나 중세 보다는 근대나 현대 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고대 시대에 그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 이 지역에서 번성했던 나라가 아시리아가 바빌론에 의해서 사라지고 바빌로니아가 그 이후에 이제 페르시아에 의해서 사라지고 페르시아가 마케도니아에서 사라지고 마케도니아가 로마에 의해서 사라지고 로마는 야만족인 훈족에 의해서 또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약해져요. 그런데 그 훈족이 너무나 못생긴
너무나 힘센 정말 밉상 중에 밉상인 그런 민족이었는데요. 최근에 그 흔적이 우리 고조선의 후예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 듣고 정말 또 새로운 감정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기사들이 그냥 스쳐가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아주 큰 소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근대에서 넘어오게 되면은 영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 이유가 뭐냐면 영국은 너무나 많은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해가 뜨면서부터 질 때까지는 그 식민지들 때문에 이 해가 지지 않는 제국으로 불렸어요. 그때가 바로 빅토리아 여왕 때고 그래서 만국산업박람회가 개최가 됐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네들 식민지에서 가지고 온 온갖 귀한 것들을 이제 자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만국산업박람회가 이제 영국에서 열렸고 너무나 아름답게 으리으리하게 이렇게 박람회장을 만들었더라고요. 유리로. 그리고 프로이센은 독일 사람들은 이제 왜 히틀러 뭐 최근까지도 전쟁을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기질이 싸움을 좋아하는 프로이센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기억에 남았던 게 프랑스의 시민혁명 공부하면서 그 시민들에 의해서 왕족, 귀족들이 굉장히 많이 처형당했잖아요. 단두대에서. 그래서 기요틴이 단두대예요. 그러니까 그 귀족들을 죽인 로베스피에르 이 사람조차도 공포정치를 하면서 결국에는 단두대에서 처형당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섬뜩하기도 하고 정말 인간이라는 존재가 아무리 큰 권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 한 치 앞을 못 내다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 전쟁에 관한 이야기 이따가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중국에서도 통일이 있었고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밑에 내려가게 되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도 개방을 좀 일찌감치 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그 개방하기 전에 아주 오랜 기간 쇄국을 했던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바다를 건너서, 그러니까 고기잡이 배가 바다를 살짝만 건너나가도 그 고기잡이 배 선장을 이렇게 죽여버리는 아주 강한 쇄국의 시기가 있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중국도 마찬가지고 자금성, 명나라의 자금성 그 시기에는 쇄국이었잖아요. 유럽 사람들, 외국 사람들, 그 실크로드 통해서 들어왔던 그 사람들조차도 다 차단했다가 청나라에 들어와서 다시 또 이제 뭔가 개방하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이렇게 이게 순환하는 것 같아요. 순환. 늘 같은 패턴으로 쭉 갔던 게 아니라 이 시기별로 너무나 강하게 쇄국을 하게 되면은 개방에 또 이렇게 소리가 들리게 되고 또 개방을 또 심하게 하다 보면은 다시 또 조금 민족주의적으로 가게 되고 어떤 그런 게 공통된 패턴이 조금 보였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 할 때 슬픈 운명을 맞이한 그 명성황후에 대한 이야기. 명성황후는 어떻게든 우리나라 쇄국에서 조금 문을 열고자 애를 많이 썼던 황후였는데 결국에는 이제 일본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잖아요. 이 고종의 무능함을 이야기할 때 이런 내용들도 나왔어요. 동학혁명군, 그러니까 제가 맨 아래 오른쪽 아래다가 중국의 태평천국운동이나 우리나라의 동학운동이나 비슷한 맥락이 뭐냐면 너무너무나 가난하게 살던 민중들이 이제 드디어 이제 폭발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폭발을 해서 어떻게든 우리 좀 잘 살게 해달라, 잘 살 수 있다, 우리도 귀한 존재다, 뭐 이런 생각으로 뭔가 들고 일어났을 때 결국에는 중앙에서 이 태평천국 운동했던 그 시민들, 백성들, 그다음에 동학운동을 했던 그 백성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 이제 병사들을 불러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병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동학농민운동군을 무찌르는 그런 이야기들 들으면서 굉장히 좀 속상했는데 그런데 이게 비단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중국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태평천국운동이라고 해서. 그래서 정말 그 나라가 오래 지속되려면 결국에는 국민 하나하나의 가 중요하구나. 국민들이 정말로 부유하고 풍요롭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게 지도자의 아주 큰 역할이구나. 이런 생각을 강하게 하게 됐어요. 고대시대에 바빌로니아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아주 부자 나라라고 지금까지도 우리 유명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백성 하나하나가 다 부를 가질 수 있게 지도자가 부를 가르쳤대요. 그러니까 그 부에 대한 교육을 해주는 사람을 뽑아다가 하나하나 다 이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훈련을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부를 얻을 수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잘 유지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들이 좀 떠올라서 한번 적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넘어가 볼게요. 이게 고대편이에요. 고대편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8,000년 전에서부터 소로마가 멸망할 때, 그러니까 476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랜 기간, 정말로 길죠. 거의 6,000년 이상, 6,500년 정도 유지됐던 그 시대가 고대예요. 그 이후에 지금 2,000년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6,000년대 지금 2,000년 정도라고 하면은 이 고대에 아주 어마어마한 비밀들이 간직되어 있을 텐데, 그중에 아주 일부만 우리가 알고 있다는 그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 기원전 6,000년서부터 로마가 멸망할 때까지 이제 중국 진나라 일어났었고, 뭐 이제 고대 여러 도시들이 서로 작은 부족들끼리 이렇게 힘겨루기 하면서 서로 이제 합병도 됐다가 다시 분리도 됐다가, 이거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로마가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대한 이야기, 뭐 줄리어스 시저, 카이사르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카이사르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되게 감명 깊었던 게, 카이사르는 연설을 잘하는 타고난 재능을 갖고 있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잘하기 위해서 해적선을 뚫고 정말 그 대가한테 배우러 갔던 그 이야기 들으면서, 와, 역시 다르다. 정말 자기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위대한 집정관이 되고 싶은 그 욕망에 그 배움의 기회를 이제 부여잡았다는 거, 그게 저는 좀 인상 깊었어요. 넘어가 볼게요. 여기는 이제 중세사회예요. 중세사회도 여전히 암흑의 시대였고, 이때는 정말 신이 중심이었던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신 때문에 계속 전쟁이 일어났어요. 뭐 십자군 전쟁도 일어나고, 계속 땅 따먹기, 그러니까 지금의 유럽 지역을 계속 뭐 100년 전쟁도 일어났다가 십자군 전쟁도 일어났다가, 그러면서 흑사병이 한 바퀴 돌면서 또 귀족의 어떤 그런 이렇게 싹 정리를 해줘요. 다 죽어버리니까.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이때는 근대예요. 이제 근대는 드디어 제국주의가 서서히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새로운 대륙, 그러니까 인도를 찾고 싶어요. 인도를 찾게 되면은 향료를 얻을 수 있는데, 향료를 얻게 되면은 냉장고가 없었던 그 시절에 음식을 엄청나게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었대요. 그래서 인도를 육로로 가다 보면은 너무나 오래 걸리고 위험해서 바닷길을 찾고자 해서 굉장히 탐험을 했는데, 결국엔 인도인 줄 알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인디언이라고 이름을 붙여줬는데, 알고 봤더니 아메리카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이 되고, 그래서 그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아주 많은 원주민들을 죽이고, 이제 유럽의 어떤 그런 깡패 나라들, 뭐 예를 들면은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프랑스, 뭐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이제 거기에서 또 땅 따먹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이게 근대 사회예요. 이러면서 근대 사회에서는 또 산업혁명이 일어나다 보니까 생활이 너무나 급격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배를 타고 다른 대륙으로 이동할 수도 있었고, 막 그때 이제 양복 입고 다니고 자동차만 만들어지고, 이런 시대예요.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때. 그래서 이런 시기였고, 그다음에 현대편이에요. 현대편은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너무나 재미있었어요. 현대편도 전쟁에 관한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국주의 시대잖아요. 1990년대까지의 이야기가 이 현대편에 나와요. 그래서 뭐 한국전쟁 다 이때 일어났는데, 저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도 구분을 못했어요. 그런데 왜 구분을 못했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걸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어떻게 살았냐면요. 저는 지방 소도시, 경북 안동 출신이에요. 굉장히 보수적인 지역이에요. 그리고 부모님 공무원이셨고,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가 저희를 정말 애지중지 키워주셨어요. 3남매 중에 저는 첫째였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유치원을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
잘 키워주신 것 같아요, 저를. 그리고 공교육, 초, 중, 고 12년 정말 정상적으로 이렇게 배웠고 대학교 4년 다녔고 대학원 2년 다녔고 그리고 공무원 14년 차인데요. 어떤 사람이냐면 책에 나와 있는 거, 누가 얘기해 주는 거, 특히 뭐 기관에서 얘기해 주는 거는요. 거의 그대로 입력을 하고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몰랐던 거예요. 생각이라는 것을 하면서 살 줄을 몰랐어요. 암기는 잘하고 기억은 하는데 내 생각이라는 게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이나 지혜를 강요당해온 것 같아요. 책에 나와 있는 거, 선생님이 얘기한 거, 아버지, 어머니가 얘기를 한 거는 지혜고 지식인 거, 그대로 해야 되는 게 옳은 거, 이런 식으로 살아왔어요. 그리고 쓸모 있는 거, 그 다음에 거래가 가능한 것들,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제가 돌아보니까 정말 가난한 자의 마인드로 살아왔더라고요. 이렇게 살았는데 세계 역사 이야기를 공부하기 전부터 뭔가 되게 답답한 것 같았어요. 뭔가 답답했는데 그 이유를 몰랐어요. 왜 몰랐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이렇게 옳게 바람직하게 살았는데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역사 이야기를 공부하면서 조금 알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사람의 이동의 거리는요, 그 사람의 삶의 거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바로 힘의 크기라는 걸 느꼈어요. 고대의 이동 거리는 굉장히 가까웠잖아요. 가까웠는데 페니키아라는 곳이 있었고 그쪽 사람들은요, 지중해를 샅샅이 이렇게 배로 다니는 그런 무역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 무역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냐면 좋은 곳을 식민지로 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식민지에다가 무역기지를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또 장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엄청나게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방 소도시에 살았던 사람이고 이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것에 대한 필요성도 못 느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답답했었나 보더라고요. 언젠가부터 굉장히 떠돌이 생활, 떠돌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들이 있어서 정말 기회가 되면 기회를 만들어서 여행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아마 이런 욕구가 있었나 봐요. 나도 힘을 얻고 싶은데 어떻게 힘을 얻어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그냥 내가 느끼는 대로 이렇게 했던 방식이 이제 여행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근대에 와서는 배를 타고 멀리까지 사람들이 나가게 됐잖아요. 다른 대륙으로 이동했잖아요. 유럽 사람들이 인도도 가게 되고 아시아도 오게 되고 아메리카까지 가게 되고 그다음에 아프리카는 가까우니까 정말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노예 무역을 그때부터 또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뭐 호주, 뭐 뉴질랜드 이렇게 아메리카까지 가면서 자기의 땅으로 이렇게 깃발을 꽂은 시기예요. 근데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펜이 칼보다 강하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있었어요. 선배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왜 이 생각을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디에서 펜이 칼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언뜻 들은 게 이 뇌리 속에 박혔던 것 같아요. 근데 세계 역사 이야기를 공부하다 보니까 결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금 누가 나한테 와서 다시 물어본다면 강하게 저는 칼이 펜보다 훨씬 강하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역사를 봤더니 결국에는 다 침략의 어떤 과정들이었어요. 바빌로니아가 아시리아를 정복을 했고 페르시아가 바빌로니아를 정복을 했어요. 그리고 마케도니아가 페르시아를 정복을 했고 로마가 마케도니아를 정복을 했어요. 그리고 훈족이 로마를 침략을 했는데요. 이 사람들은 다들 무기를 들고 있었고 엄청나게 강인한 그런 병사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이후에 영국의 기사들, 그다음에 일본의 무사들, 사무라이들, 그다음에 십자군 전쟁, 다 온통 전쟁인 거예요. 백년 전쟁, 뭐 장미 전쟁, 뭐 종교 전쟁, 다 전쟁인데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계속 대결의 어떤 시간들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왜 자꾸 펜이 칼보다 강하다는 생각을 난 하고 있었을까? 정말 최근까지도 지금까지도 우리 핵 가지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칼이 강한데 왜 나는 펜이 강하다고 생각을 했을까? 저는 계속 물음표였어요. 계속 물음표였고
그런 결론엔 도달했어요. 칼이 펜보다 훨씬 강한데 이미 칼로 뭔가 쟁취를 했다면 펜으로 계속 공고하게 다져져야 오래 갈 수 있겠구나. 외교를 잘해야 평화롭게 오래 갈 수 있겠구나. 여기까지는 제가 우리 딸의 도움을 얻어서 제가 생각을 잘 못해요. 딸의 도움, 딸과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이 결론에 지금 도달을 했어요.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 이유를 알았어요. 왜냐하면 유럽에서, 동유럽에서 이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그 일어난 이유는 과거에서부터 그때까지 있었던 유럽의 해묵은 감정들 때문이었어요. 그 유럽의 해묵은 감정들을 내가 어떻게 알고 이거를 이해를 하고 이거를 막 암기를 하고 시험을 봤겠어요. 하나도 모르는 채로 그냥 시험 보고 왔던 것 같아요. 1차 세계대전이 있었어요. 1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이 1차 세계대전으로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유럽의 전 지역이 초토화됐고,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에요. 어떻게 죽어나갔냐면 영국의 병사들이 100만 명이 죽었어요. 프랑스, 선배님 이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프랑스 병사들도요, 1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부상자 말고 죽은 사람들만. 러시아 200만이 죽었어요. 이탈리아 병사는요 70만 명이 죽었고 독일 병사는 200만 명이 죽었어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요 100만 명이 죽었고 오스만 투르크 50만 명이 죽었어요.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끝나고 독일이 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베르사유에 모여서 이제 승리를 했던 연합국들이 독일의 배상금도 물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동유럽의 전쟁에서 진 그 오스만 투르크나 뭐 이 얘네들 막 다시 쪼개가지고서는 힘 못 쓰도록 만들고 뭐 국제연맹 그러니까 유엔의 어떤 초기 모델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했어요. 힘 있다는 아이들이.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미국의 대공황 1930년의 대공황이 지나고 나서 히틀러가 그 1차 세계대전 지나고 나서 그 조약을 안 들었어요. 안 들어서 그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은 병사들을 키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10만 명인가 이상 키우지 말라고 했는데 비밀리에 히틀러가 엄청나게 많은 병사들을 훈련시켰어요. 언젠가 전쟁을 치를 태세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힘이 세지고 있다는 것을 영국과 프랑스가 알고 조치를 취하려고 했는데 그 조치가 뭐였냐면은 히틀러가 원하는 것을 들어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체코슬로바키아에 있는 서쪽 땅을 줘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히틀러는 계속 뭔가를 더 요구를 했는데 결국에는 소련하고 손을 붙잡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러면서 유대인 홀로코스트 아시죠? 유대인 탓이다. 모든 걸 유대인의 탓. 왜냐면 자기네들이 워낙에 돈이 1차 세계대전에서 져가지고 배상금 엄청나게 이제 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유대인을 막 이제 처단을 한 거죠.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요거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결국에는 졌잖아요. 독일이 져서 히틀러가 자살을 하고 이탈리아 무솔리니 이제 손잡았던 애들 막 처형당하고 그러면서 일본 히로시마 폭탄 미국이 막 던져버리고 그러면서 어거지로 제2차 세계대전이 마무리가 되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일본에서부터 독립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UN, 국제연합이라는 게 만들었어요. 그 전에 국제연맹이라는 게 UN의 초기 모델이었는데요. 이게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면은 평화롭게 살자. 더 이상 전쟁하지 말자. 전쟁할 기미가 보이게 되면 우리가 나서서 중재하자. 이래서 UN이 생겨서 뭐 이런 거 핵무기 서로 갖지 않기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막 자기네들이 다 핵무기 미리 막 이렇게 챙겨놓고 막 개발하고 있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런 핵무기에 대한 조약은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많이 완화가 됐어요. 이거에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저는 약속하면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누군가와의 약속, 뭐 나와의 약속. 그런데 이거 보니까요. 아니에요. 조약은요. 많이들 지키지 않았더라고요. 그 대단한 그 깡패 나라들에서도. 그래서 이런 것들도 되게 융통성 있게 바꿀 수 있겠구나. 나는 누가 A라고 하면은 다 분명히 확실히 A 말고는 다른 걸 생각하지 못하는데 와 이거 아니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제가 5분 안에 마무리할게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대결한 한국전쟁이에요. 우리나라의 한국전쟁이잖아요. 제가 이거 리뷰하면서 엄청 울었어요. 너무나 속상해서. 정말 명분 없는 전쟁. 정말 우리나라에 이득이 하나도 없었던 전쟁이에요. 이 한국전쟁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그러니까 소련하고 미국하고 서로 힘겨루기 하면서 소련은 중국, 베트남 남북으로 쪼개가지고서는 자기네들 공산주의 만들었죠. 그 다음에 중국도 공산주의 만들었죠. 그 다음에 독일도 쪼개가지고 공산주의 만들었죠. 그러니까 미국이 다급해져가지고서는 빨리 자본주의 나라를 또 깃발 꽂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전쟁은 소련과 그 미국의 전쟁, 이념 전쟁. 우리나라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너무너무 화가 났던 게 뭐냐면 마지막 줄에 있어요. 그 3년간의 무의미한 이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450만 명. 아까 제가 1차 세계대전이 마무리되면서 죽은 사람 숫자를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영국에서 100만 명, 이제 100만 명 정도. 근데 우리나라는 450만 명. 그런데 절반이 민간인들. 전쟁에서 민간인들을 죽이는 것은 반칙이래요. 전쟁에서는 군인들끼리의 싸움이기 때문에 민간인을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속상했어요. 그래서 우리 빨리 칼을 장착을 해야겠구나. 힘이 세져야겠구나. 지금은 칼이 우선인데 왜 자꾸 딴짓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좀 계속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도 진행 중인 한국전쟁. 우리가 중국과 미국의 힘겨루기 속에서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그 속에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사람들이 역사를 잊고 있잖아요. 우리 할머니가 전쟁 세대인데 할머니가 이제 80대 후반이시거든요. 할머니를 나는 너무 좋아하는데 그 할머니를 왜 사람들은 존중하지 않지? 노령연금 받는다고, 우리 할머니가 돈이 많이 없다고, 그냥 그렇고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난 너무 싫은데 그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한 자산이란 생각이 이 공부하면서 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20대들은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들이 통일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역사를 몰라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확실히 확고해졌어요. 칼이 펜보다 강하다. 칼은 먼저고 펜은 나중이다. 그래서 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힘을 키워야겠다. 그리고 우리가 식민지였잖아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많은 아프리카 나라, 많은 아메리카 나라들이 식민지였다가 해방이 됐는데요. 해방이 되는 과정에서 이게 자연스럽게 해방이 되는 게 아니라 꼭 내란이 있었어요.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반드시 꼭 내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국주의가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스스로 내분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성장이 더 더뎌져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굉장히 섬뜩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공부해야 되고 인문학을 공부를 해야 되고 고전을 공부해야겠구나. 더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념 때문에 했던 그 전쟁은 한국전쟁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 도대체 그 이념이 뭐길래 저는 지도자들의 말, 그냥 멋내기용 말인 것 같아요. 정말로 백성들을 생각을 했다면 이념으로 그 사람들의 이렇게 덮어 씌우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덮어 씌우지 않고 다 걷어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념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누구와 손잡고 어떻게 힘을 키워야 될까? 이게 제가 코치님들한테 던지고 싶은 질문이에요. 이렇게 신문 기사에 어떤 내용이 나오잖아요. 고조선의 후에 어떤 훈 제국. 네, 제가 되게 미워했던 훈 제국이었는데, 훈 부족이었는데요. 야만인들이었고, 되게 못생기고, 되게 이렇게 키도 작고, 근데 힘이 엄청 세서 로마를 무찌른 제국이라서 싫어했거든요. 되게 우습게 봤어요. 그런데 고조선의 후예라는 얘기 듣고 마음이 달라졌어요. 대단했어요. 되게 뿌듯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 깊이도 좀 달라졌고, 뉴스에서 이런 페루서 거대 고양이 지상화 발견됐다고 했는데, 우리 아메리카 페루에서 이미 이 사실 알고 있잖아요. 고대 시대에 이렇게 정말로 기이한, 정말 알 수 없는, 저기 하늘에서 비행기 타고 봐야 알 수 있는 저 동물의 그림, 신화의 그림들이 그때 당시에 6,000년 전에 이미 그려져 있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그 고대 시대는요,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굉장히 영적인 어떤 지금 현실의 우리를 초월한 사람들이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페이지예요. 딱 5분 지났네요. 어떻게 하면은 지혜로워질 수 있을까? 이게 저에게는 늘 고민이었어요. 아이들 상담 잘하고 싶고 좋은 교육자 되고 싶고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찾은 그 작은 해답 하나가 세계 역사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과거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 삶이 좀 더 의미 있고 풍성해지기를 코치님들께도 기원하고 저에게도 기원하고 세계 역사 이야기를 공부해서 정말 다행이다, 정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